모로코 왕실의 공주가 쓰러졌습니다. 전 세계 명의들이 고개를 저었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공주가 찾아간 곳은 다름 아닌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의 첨단 의료기술 앞에서 모로코 왕실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왕실 주치의는 서울 아산병원 수술실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대체 이들은 한국에서 무슨 일을 겪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나는 모하메드 알카림이고 모로코 왕실의 주치의이자 이 집안의 의술을 3대째 이어온 사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해하실 겁니다. 왜 한국이 아니라 모로코 의사 이야기가 시작되는지 말이죠.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의료 강국은 바로 모로코입니다. 한국이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리고 있는 건 잘 압니다. 경제 성장, 반도체, 인터넷 속도, K-팝 등 모두가 한국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재활의학과 전통 약재 분야에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모로코는 유럽과 아프리카, 중동을 잇는 교차점이에요. 우리는 수백 년 전부터 북아프리카 고유의 약초와 프랑스, 독일식 메디컬 시스템을 결합해왔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유명 영화배우 리차드 에반스가 자신의 어머니 치료를 위해 모로코 왕실의 약재, 네플라 루트를 구하러 직접 페즈까지 날아왔지만 왕실은 그 약초를 내주지 않았어요. 그만큼 귀하고 오직 왕실 혈통을 위해 허가된 약재니까요. 한국이요. 허브 약재를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이미 유럽의 제약사들과 손잡고 천연물, 신약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자부심이고 나는 그런 왕실의 생명을 지키는 의사로서의 사명감을 누구보다 강하게 품고 있어요. 내 직책은 겸손하게 말해도 대단합니다. 매일 아침 왕실 가족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특별한 음식과 약재를 처방하는 일이 일상이죠. 우리 왕실 의료팀은 최첨단 장비와 세대를 거쳐 전수된 비밀 처방전을 모두 활용합니다. 세계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독보적인 의료 시스템이에요. 국왕은 내게 전적인 신뢰를 보내고 나 역시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매 순간 최선을 다합니다. 내 손끝에 왕실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책임감은 때로는 무겁지만 그것이 내 존재의 이유이기도 하죠. 조상으로부터 이어받은 의술은 내 피 속에 흐르고 모로코 왕실의 역사와 함께합니다. 세계가 한국의 발전상에 감탄할 때 우리는 이미 수백 년간 완성된 의술의 정점에 서 있었어요. 왕실 의사라는 타이틀이 단순한 직책이 아닌 정신적 계승과 헌신의 상징임을 나는 매일 느낍니다. 그리고 그 자부심은 내가 날마다 목에 거는 왕실 문장이 새겨진 청진기처럼 나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라일라는 왕실의 둘째 공주입니다. 하지만 라일라는 언제나 공주가 아니라 그냥 라일라로 살고 싶어 했어요. 친구들과 학교 운동장에서 땀 흘리며 뛰고 샬롯과 웃으며 장난을 주고받고 가장 좋아하는 건 축구였습니다. 어느 날 라일라가 제게 축구를 좋아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아빠, 공은 거짓말을 안 해요. 누가 더 열심히 뛰었는지 공이 다 말해줘요. 라일라에게 축구는 솔직한 세상, 결과가 정직한 게임이었습니다. 그 순수한 마음이 제 가슴을 따뜻하게 했죠. 그러나 그날 저녁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라일라가 흥분된 목소리로 달려왔어요. 아빠, 우리 팀 이겼어요. 내가 결승골을 넣었다는 말을 하려던 찰나 라일라가 갑자기 휘청거렸습니다. 아빠, 숨이 안 쉬어져요. 라는 말과 함께 말이죠. 저는 본능적으로 라일라를 부축했습니다. 손끝이 창백하게 식어가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갔어요. 심장일까? 폐일까? 설마 이런 식으로?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의사였지만 그 순간 저는 아버지였어요. 공포와 절망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호위병, 의료팀, 당장 호출하라고 절박하게 외쳤어요. 라일라를 끌어안고 흔들며 애타게 불렀습니다. 혹시 축구 같은 과격한 운동 때문인가? 내가 너무 방심했나? 자책이 내 안을 갉아먹었어요. 왕실의 주치의로서 어떻게 내 딸의 건강 상태를 예측하지 못했는지 스스로가 한심했습니다. 라일라의 작은 몸이 제 품에서 떨리고 있었어요. 다른 때처럼 활기찬 웃음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고통에 찬 표정만 남았습니다. 왕실의 모든 의술과 권위가 이 순간 무력하게 느껴졌죠. 평소 늘 자신감 넘치던 제 목소리는 공허하게 울렸어요. 의료팀이 도착했을 때 라일라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응급처치를 하는 동안에도 저는 그저 라일라의 손을 붙잡고 있을 뿐이었어요. 왕실 주치의로서 누구보다 당당했던 제가
이제는 그저 아이의 회복만을 바라는 나약한 아버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 딸이 병실로 옮겨지는 동안 가슴 속에서는 불안과 두려움이 요동쳤어요. 어떻게든 라일라를 구해야 한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와 권위가 있어도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게 무력해진다는 사실을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나는 왕실 의료팀을 총동원했습니다. 내가 직접 지휘하며 진단하고 처방했지만 어떤 약도 듣지 않았어요. 어떤 검사도 원인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의학적 지식과 경험이 눈앞에서 무용지물이 되어가는 순간이었죠. 절망이 서서히 내 마음을 잠식해갈 때였습니다. 왕실 고문 중 한 명인 사미르 박사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도쿄대학병원과 공동 개발한 일본 심폐재활 장비가 있다고 했습니다. 심장과 폐의 미세 재생 패턴을 인공지능으로 잡아낸다는 것이었어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했죠. 나는 그 말에 한 줄기 빛을 본 것 같았습니다. 일본이라니. 나는 의사입니다. 선진국의 의료 기술이 어떤지 잘 알았어요. 일본, 독일, 프랑스 같은 이름은 곧 신뢰를 의미했습니다. 모로코 왕실의 자존심보다 딸의 생명이 우선이었죠. 장비는 즉시 공수되었어요. 의료팀이 세섭하고 일본 측 엔지니어들이 직접 와서 설명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재활 패턴을 계산하고 호흡과 혈류를 최적화한다고 했어요. 걱정 말라는 그들의 말에 나는 안도했습니다. 나는 믿었어요.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어요. 나의 의술로 해결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라일라가 다시 웃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죠. 하지만 3일이 지나도 5일이 지나도 라일라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혈압은 더 떨어졌고 산소 포화도는 불안정하게 흔들렸어요. 신장 기능 수치가 요동쳤습니다. 고가의 장비와 최신 기술도 내 딸을 구하지 못하고 있었죠. 나는 일본 엔지니어에게 따졌어요. 장비 이상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프로토콜이 정상 작동 중이라고만 반복했어요. 더 이상의 대안도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기계적인 반응만 되풀이하는 그들을 보며 분노와 무력감이 교차했어요. 그날 밤 라일라는 거의 움직이지 못한 채 누워 있었습니다. 손끝이 여전히 차가웠어요. 그 작은 손을 쥔 내 손도 얼음처럼 식어갔습니다. 세계 최고라던 기술도 나의 전문성도 라일라를 구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모로코 왕실 최고의 의사로서의 자부심이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병실의 침묵 속에서 시간은 더디게 흘렀어요. 라일라의 얼굴을 바라보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의학적 지식과 경험,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도 내 딸의 생명을 지킬 수 없다는 현실이 저를 덮쳤어요. 라일라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기술도, 나의 의술도, 왕실 의료진의 노력도 모두 벽 앞에 막혔어요. 매일 아침 라일라의 의료 차트를 확인할 때마다 답답함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런 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날, 왕실 회의실에 의료 고문들과 참모들이 모였어요. 공주의 치료 방법을 다시 논의하던 중, 한 젊은 왕실 고문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을 검토해보는 건 어떻겠냐고 제안했어요. 그 순간, 나는 그 말을 자르듯 잘랐습니다. 한국이라니? 쓰디쓴 웃음이 절로 나왔어요. 한국은 반도체, K-팝은 뛰어나지만 왕실, 의료나 신약 개발에서 우리가 굳이 그곳을 찾을 이유가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내 목소리에는 가시가 돋아 있었어요. 참모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한국이 허브 약재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미 유럽 제약사와 손잡고 천연물 신약을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왕실의 자존심을 걸고 그곳만은 아니라고 단언했어요. 내 자존심을 내세우는 건지 라일라를 위한 결정인지 스스로도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렇게 회의는 끝났고 나는 라일라의 병실로 돌아왔어요. 딸은 약하게 웃었습니다. 아빠, 오늘도 나 때문에 바빴죠? 라일라의 질문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그녀의 손을 꼭 쥐었을 뿐이었습니다. 눈앞에서 점점 약해지는 딸을 보며 내 마음도 함께 무너져 내렸어요. 돌아오는 길에 왕실 의무기록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시도했던 모든 치료법과 약제, 검사 결과를 꼼꼼히 살펴봤어요. 어딘가에 놓친 부분이 있을까? 밤늦도록 의학 문헌을 뒤적이며 답을 찾으려 했지만 결국 공허한 절망만 남았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들어가 거울을 마주했을 때 지친 눈과 깊어진 주름을 발견했어요. 모로코 왕실의 자랑스러운 주치의가 아니라 그저 딸을 살리지 못하는 무력한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내 의학적 지식과 경험에 의문을 품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것들, 나의 확신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라일라의 건강 수치는 더 악화되었어요. 의료진들의 표정에서 체념이 읽혔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줄어드는 현실에 절망했어요. 라일라의 뺨을 쓰다듬으며 나는 내 자존심이 딸의 생명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라일라의 병실에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 샬롯이 찾아왔습니다. 두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샬롯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평소 저를 아빠라고 부르던 것이 생각났어요. 라일라와 함께 뛰어놀던 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아팠습니다. 샬롯은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저씨, 아니, 아빠라고 부르며 서울 아산병원에 대해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검토했으니 그 얘기는 그만하라고. 우리는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샬롯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폐암이었는데 프랑스와 독일 병원에서도 고치지 못했지만 한국에서 치료받고 완치되었다고 했어요. 병원 의사들이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고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샬롯의 눈빛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때 라일라가 힘겹게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전에 본 적 없는 것이었어요. 간절함과 희망, 그리고 슬픔이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아빠라고 작은 목소리로 부르며 만약 진짜 마지막 기회라면 시도라도 해보면 안 되냐고 물었어요. 그 말에 제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마음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의사로서의 자존심이 아버지로서의 사랑과 충돌했어요. 한국, 그 작은 나라에서 정말로 라일라를 살릴 수 있을까? 의문과 함께 절박함이 밀려왔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제 의학적 판단과 경험이 흔들렸어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며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한국에 가보자고 말했어요. 단, 마지막이라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곳에서도 방법이 없다면 이제 더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절망감에 목이 메었습니다. 그때 딸이 작게 미소 지었어요. 고맙다는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모로코 왕실 최고의 의사가 이제는 한국의 의술에 기대를 걸게 된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어요. 자존심보다 딸의 생명이 중요하다는 단순한 진리를 받아들이기까지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준비는 신속하게 이루어졌어요. 왕실 의전과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 방문이 결정되었고 서울 아산병원과의 연락도 시작되었습니다. 라일라를 안전하게 이송할 의료팀과 장비도 꾸려졌어요. 모든 것이 그렇게 빠르게 진행되는 동안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구심과 희망이 공존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한국에 대해 그렇게 큰 기대가 없었습니다. 그저 딸이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걸어보자고 하니까 아버지로서 따라 나선 것뿐이었어요.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가득했습니다. 모로코 왕실의 의술도 일본의 첨단 기술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이 나라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어요. 서울 아산병원 병실 입구에서 우리를 맞이한 것은 담담한 표정의 젊은 의료진이었습니다. 깔끔한 병원 복도와 바삐 움직이지만 전혀 혼잡하지 않은 그 동선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 정도는 잘해놨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나는 애써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달랐어요. 라일라가 병실에 옮겨지자마자 몇몇 의료진이 고개를 숙이며 다가왔습니다. 환자분 이송 중에도 실시간 바이탈 데이터를 전송받고 있다는 말과 함께 딸의 모든 생체 정보가 내 손바닥만 한 태블릿 화면에 실시간으로 표시되었어요. 심장 박동, 폐포 상태, 산소 포화도, 심지어 근육 피로도까지 세부 그래프화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물었어요. 이 장비가 일본 장비보다 훨씬 세밀한 것 같다고요. 젊은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여기서는 기본이라고요.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속이 쓰려왔어요. 모로코에서는 이런 분석 장비가 왕실 전용입니다. 황태자나 국왕이 아니면 감히 쓸 수도 없고
저 같은 주치의가 직접 모든 걸 챙겨야 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아무렇지 않게 어린이부터 80 넘은 할아버지까지 이걸 마음대로 쓴다니요. 나는 그 자리에서 진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왕실 의료 시스템이 갑자기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호기심에 이 검사 한번 하는데 얼마나 드는지 물었습니다. 그 젊은 의사가 고개를 갸웃하다가 2만 원 정도라고 태연하게 웃었어요. 뭐라고요? 나는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장비가 잘못된 건가? 아니면 무슨 농담인가? 혹시 이거 나 혼자 속이는 몰래카메라 같은 건가?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곧 유전체 분석팀이 들어왔습니다. 라일라가 아랍권 특유의 유전적 변이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일반적인 검사로는 못 잡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전장 유전체 분석을 오늘 안에 시작하겠다고 했어요. 모로코에서는 일주일 넘게 기다려야 하고 비용도 수천만 원을 넘는 검사를 말입니다. 이거 그렇게 빨리 가능합니까? 제가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의사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장비가 다 있어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더욱 충격적인 건 의료진이 하나같이 이건 우리 일상이라는 표정이었다는 점이었어요. 내가 놀라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듯한 자연스러운 태도가 오히려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라일라의 병실 창가에 앉아 그들 중 한 명에게 또 물었어요. 이런 시스템이 전부 서울에서만 가능한 것이냐고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방 중소도시 병원에도 대부분 있고 요즘은 웨어러블 기기로 집에서도 많이 한다고 했어요. 나는 정말 어쩌면 진짜 몰래카메라가 아닐까 두세 번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이거 뭔가 나한테 속이는 것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충격이 왔습니다. 의료진이 수술 전 회의를 하는데 젊은 간호사가 살짝 손을 들더니 말했어요. 환자분 시기 섭취 이력이 너무 부족하다고 심리적 위축이 커서 그런 것 같다며 한식 중에서 아랍권 입맛에 맞는 메뉴를 추천해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 진짜 말을 잃었어요. 모로코에서는 간호사가 그런 의견을 내는 문화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 제안은 영양사나 의사의 몫이었죠. 이곳은 위계가 아니라 환자를 위한 모든 아이디어가 자유롭게 올라오는 구조였어요. 직급이나 지위가 아니라 환자의 필요가 중심이 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나는 라일라의 손을 꼭 쥐고 앉아 있었어요. 딸은 조용히 잠들어 있었고 밖에서는 간호사와 의사들이 여전히 웃으며 커피를 나눴습니다. 평온하고 따뜻한 그 모습이 왜 이렇게도 나를 초라하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모로코 왕실 의사로서의 자부심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니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나라, 나는 이제야 진짜 한국을 알게 되었구나. 가슴 속으로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내 모든 편견과 오만이 하나씩 부서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의사로서, 아버지로서 나는 처음으로 겸손해지는 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라일라의 검사 결과가 의료진들 사이에서 활발히 논의되는 동안 저는 병원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북아프리카의 뜨거운 태양 아래 자라온 왕실, 의사가 동양의 작은 나라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고 있다는 현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그러나 라일라의 호흡이 조금씩 안정되어가는 모습을 보며 내 마음속 의구심도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유전체 분석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일본에서도 모로코 왕실 의료팀에서도 발견하지 못했던 미세한 유전적 돌연변이가 발견되었어요. 그 작은 염기서열 하나가 라일라의 심장 근육 회복을 방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원인을 찾았다는 서준영 교수의 조용한 말 한마디에 나는 숨을 멈췄어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 젊은 의사의 눈빛은 자신만만한 게 아니라 확신과 책임감으로 가득 찬 눈이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이고 말았어요. 이 어린 사람들 앞에서 나는 내가 가장 잘났다고 믿어왔던 사람인데 지금껏 간직해온 모든 자만심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술 당일 라일라가 수술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멍하니 지켜보고 있었어요. 호위병 하나가 내 옆에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박사님, 괜찮으십니까?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일 뿐이구나. 그 생각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수술 중 모니터에 실시간으로 떠오르는 딸의 심장 박동을 지켜봤습니다.
인공지능 분석 그래프와 의료진의 손끝에서 쉼없이 교차하는 수술 도구들. 심근 재생 패턴 안정화 진행 중입니다. 혈압 85로 회복됐습니다. 산소 포화도 96% 도달했습니다. 이런 보고가 계속 이어지는 동안 저는 밖에서 기도인지 절규인지 모를 중얼거림을 멈출 수 없었어요. 제발, 라일라마는. 마침내 문이 열렸습니다. 서 교수와 의료진이 나를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수술이 성공했다는 말이 들리자마자 나는 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눈물이 터졌어요. 의사로서가 아니라 그저 라일라의 아버지로서 말입니다. 간호사 한 명이 다가와 내 어깨를 살짝 두드리며 말했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사님. 나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했는데 말이에요. 내 안에 있던 모든 자존심과 오만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며칠 뒤 라일라는 스스로 눈을 떴어요. 창밖으로 한국의 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딸은 나를 바라보며 아빠, 나 괜찮아요? 라고 힘없이 웃었어요. 나는 그 작은 손을 꼭 쥐었습니다. 괜찮아, 라일라. 우리 딸, 정말 잘 견뎠다. 가슴 벅찬 감정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서준영 교수와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나는 물었습니다. 이런 기술, 이런 의료 시스템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느냐고 말입니다. 그는 잠시 고개를 갸웃하며 웃더군요. 글쎄요. 그냥 우린 원래 다들 이렇게 해왔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위대한 일을 그냥 일상처럼 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것도 자랑할 것도 아닌 그저 당연한 일상으로 말이에요. 모로코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딸이 잠든 모습을 보며 창밖으로 흐르는 구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나는 이제야 알았다. 왜 이 작은 나라가 세계가 놀라는 나라인지.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해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빨리 들으실 수 있어요. 오늘 사연에 대한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지금까지 감동힐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